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프링거 핸드북 오브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 챕터 5의 멀티스케일 모델링 오브 솔베이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스피드랩 학부연구생 정보민입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용액 속의 다양한 나노 시스템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모델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이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제목에 등장하는 그 솔베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단백질이나 아니면 배터리 같은 그런 타겟 물질들을 이제 전해질이나 물 같은 형태의 그런 용매 속에 넣게 되면은 이제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이제 타겟 물질의 표면에 이제 착 달라붙거나 아니면 뭐 3차원 구조를 형성하면서 막 둘러싸게 되거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용질 주변에 용매 분자들이 이제 배열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나 구조를 솔베이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솔베이션의 미세한 차이가 이제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이나 그런 어, 생물학적 기능 같은 거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하지만 수백 수천만 개의 용매 분자들이 움직이는 거를 컴퓨터로 일일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그 한계를 깨기 위해서 통계 역학에서의 이론을 가져와서 이제 용매 분자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그렇게 추적하기보다는 이제 분자들이 어디에 어떤 확률로 뭉쳐 있는지를 3차원으로 그려내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제 계산해내는 3D RISM KH라는 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챕터의 전반부에서는 이 이론을 이제 바이오 분자가 예를 들면 단백질 같은 그런 양자 화학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챕터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시야를 더 확장시켜서 이제 차세대 에너지 장치 슈퍼 캐퍼시터라는 그 장치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챕터 5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스케일의 솔베이션 현상들을 이제 이 단 하나의 이론을 통해서 꿰뚫어 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시스템 현상들은 보통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서 혹은 마이크로 초 아니면은 100만 분 마이크로 초 이상의 시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초가 저희한테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 나노 시스템에서는 꽤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억 개의 분자들의 움직임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일일이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자들의 그런 상호작용들을 이제 좀 거시적으로 연락학적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멀티 스케일 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나온 것이 바로 RISM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분자 하나하나 궤적을 쫓기보다는 이제 통계역학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확률 분포를 적분 반정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3차원으로 확장하고 완성시킨 것이 이제 코발랑 코히라타 근사법이라 해서 KH 근사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물이나 전해질 안에 이제 강한 정전기력이나 그런 수소 결합 같은 그런 비극선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수식들은 이걸 계산하다가 에러가 나거나 혹은 이제 발산해 버리는 일이 잦았지만 이 KH 근사법은 이 모든 상호작용을 이제 하나의 수식 안에서 처리해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몇 달씩이나 돌려야 되지만 이 KH 근사법을 이용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이론을 이제 분자 동력학 이제 앞으로 MD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자 동력학과 결합해서 MTS, MD 기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RISM KH 이 이론이 계산한 그런 솔베이션 폴스를 바탕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OIN이라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SFE라는 알고리즘도 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단백질에 약물이 결합하거나 아니면은 이온이 아주 가끔씩 통로를 통과하는 식이 그렇게 좀 흔히 일어나지 않는 드물게 일어나는 희귀한 현상들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현상들을 통계학적인 수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목표는 용질 주변에 이제 특정 위치에
용매 분자가 존재할 확률을 이제 3차원 분포 함수인 GR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1보다 크면은 이제 용매 분자들이 강하게 끌려와서 밀집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고 1보다 작으면 이제 밀려나서 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MD처럼 이제 분자들의 궤적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고 이제 오직 적분 방정식을 푸는 것만으로 이 함수를 얻어내는 것이 이제 5.2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식 5.1인데요. 이 식은 이제 3D RISM 적분 방정식으로 이제 좌변에는 이제 HR이 있는데 이 HR은 아까 말씀드렸던 GR에서 1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질이 용매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의 적분식을 보면은 어, 두 가지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용질과 용매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C이고 다른 하나는 용매들끼리 갖는 그런 고유한 성질인 감수율이라고 하는 X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용질이 근처 용매를 건드리게 되면 그 자극이 이제 용매의 그 고유한 성질이었던 그 감수율, 그 성질을 타고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최종적인 파동을 만들어 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식에서 모르는 미지수가 H, C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풀려면 H와 C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수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을 클로저 릴레이션, 앞으로 이제 한국어로 닫힘 관계식이라고 할 텐데,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닫혀 있는 그런 관계식은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런 거의 무한대의 그런 많은 적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HNC라는 근사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 5.5, 5.2의 이 위에 있는 식이 HNC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인데, 그래서 이 함수의 형태다 보니 이제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 너무 강해지면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저자들은 앞서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그 코발란코 히라타 근사법 KH 근사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용매가 이제 빽빽하게 모이면 이제 G가 1보다 커질 텐데 그때 이제 용질의 반발력 때문에 용매들이 밀려나는, 그러니까 G가 1보다 작은 구역에서는 이제 HNC를 유지하지만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제 MSA 방정식을 적용해서 이제 완벽하게 컨티뉴어스 하면서도 계산은 절대 발산하지 않고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안정적으로 H와 C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근사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식 5.2까지를 통해서 이제 3D RISM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식 5.3을 이용해서 감수율 X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수율 X는 용매 분자의 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함수 오메가가 있고 그리고 총 상관함수라고 하는 H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는 식 5.4처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식 5.5부터는 저도 좀 어려운 그 DRISM 적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인데요. 이거 좀 어려워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모델이 진짜 현실의 물과 똑같이 행동하도록 교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물은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permittivity라고 하는 게 80이라고 하는데 permittivity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주변에 당기거나 미는 힘을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를 뜻하는데 이제 물이 딱 8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하나하나를 계산해야 하는 그런 미시적인 수식에서 이 permittivity가 80이다라는 이 거시적인 값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학적인 튜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DRISM 방정식 역시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닫힌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발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식 5.11에 KH 닫힌 관계식을 적용하는데요. 이제 이 형태는 앞서 5.2번의 이 닫힌 관계식과 동일하지만 용질이 아니라 용매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지도를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건데요. 이제 KH 근사법은 수학적으로 아날리티컬한 적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2번을 보시면 저희가 앞서 구했던 그 H와 C를 이 식에 넣기만 하면 이제 3차원 프리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그 파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물질이 용액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프리 에너지인 델타 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뮤를 하나의 수식으로 얻어냈으니까 이제 얘를 미분해 볼 건데요. 이제 식 5.13을 보면 이제 온도 T로 미분했을 때 식 5.14처럼 시스템의 엔트로피인 이 델타 S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을 나타내는 U랑 G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식 5.15에서처럼 이제 내부 에너지 델타 엡실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구했던 G랑 H랑 C만 알면 이제 용액 내부의 모든 그런 연력학적 정보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용매에 들어가면 주변 물 분자들을 밀어내면서 아주 미세하게 전체 부피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이 부피의 변화도 구할 수 있습니다. 커크드 버프 이론을 이제 3D RISM에 적용시켜서 직접 상관함수인 C를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부분 몰 부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5.18은 이후에 중요하게 쓰기도 하는 그런 수식인데요. 이제 앞에서 애써 구했던 그런 GR에다가 마이너스 RLN을 취하면 WR이라는 쉽게 말해서 PMF라고 하는 평균 힘 포텐셜의 함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 표면에 그런 무수히 많은 굴곡 중에서 이제 약물 분자나 물 분자가 어느 위치에 얼마나 강한 에너지로 달라붙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화합물들이 단백질을 어디에 결합할지 이제 컴퓨터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3D RISM 수식들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지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친숙한 소금물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제 피규어 5.1의 A의 3차원 분포 지도를 보면 이제 빨간색은 물속의 산소고 파란색은 물속의 수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XY축이 그 이온 주변의 공간이나 거리 같은 거를 뜻하고, 이제 Z축, 이제 봉우리처럼 솟아있는 부분이 물이 존재할 확률 G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높을수록 그 위치에 물 분자가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림 B를 잠깐 먼저 보게 되자면 이제 왼쪽에 Na 플러스가 있고 오른쪽에 Cl 마이너스가 이제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 물 분자가 이제 끼어든 상태인데요. 이때 다시 그래프 A를 보시면 요 봉우리 동그라미 친 저 봉우리가 이제 위치가 겹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거 산소에서는 이제 Na 플러스 쪽으로 그리고 수소에서는 Cl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분포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물의 산소가 Na 플러스를 붙들고 물의 수소가 Cl 마이너스를 붙들면서 그 두 이온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규어 5.2의 이 PMF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면은 점선이 정전기력을 뜻합니다. 그거와 달리 3D RISM이 계산한 그 실선 그래프는 특정 거리에서 이제 훅 파인 그런 골짜기의 형태를 띠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워터 브릿지, 앞서 말했던 그 물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게 이온들을 강하게 붙잡아두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도를 이제 B에서처럼 일목 농도로 높이면 이제 물 분자와 다른 이온들이 이제 더 복잡하게 얽히면서 서로 밀어내야 할 Cl-까지도 뭉쳐지는, 이 피규어 5.3처럼 뭉쳐지는 그런 클러스터링 현상까지 예측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3장에서부터는 이제 5.3.1장에서는 이제 앞서 계속 다루고 있었던 3D RISM KH와 그리고 양자화학에서 쓰이는 모델인 KS-DFT, 이 두 모델을 결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용질과 용매가 함께 있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 5.19를 보시면 이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 A가 정의되어 있고, 우변의 이 솔루트는 이제 용질의 내부 에너지이자
양자역학적인 그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뮤는 앞서 말했듯이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그런 에너지와 거시적인 에너지를 이제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묶어낸 것이 식 5.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 5.20은 이제 이 솔루트를 구체적으로 좀 풀어 쓴 것인데 이제 일반적인 KS-DFT 식과 유사하게 전개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 사이에서 좀 중복으로 계산되는 항들을 빼서 정리해 줄 건데 이제 5.21과 5.22가 이제 그냥 이 과정들이 다 이제 주목되는 식을 빼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근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전체 프리 에너지 방정식을 구하면 이 5.29의 식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전적인 그런 분자 동력학, 즉 이제 MD에서는 용액 내에 일어나는 그런 실제 화학 반응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양자역학은 계산량이 매우 매우 많아서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핵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용질은 양자역학으로 정밀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그 주변의 용매는 3D RISM KH 이 통계역학으로 구해서 이 두 시스템을 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 시스템의 용질과 그리고 용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주고받는지 이제 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용매 분자가 용질로부터 느끼는 힘인 이펙티브 포텐셜은 레너드 존스 포텐셜과 용질의 원자핵과 전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정전기적 포텐셜의 합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3D RISM KH의 입력 값으로 나중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용질에 작용하는 용매 포텐셜 아까 앞서 구했던 V 솔브는 5.33과 같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실제 연구에서 왜 강력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물속에서 용질이 어떤 방향으로 구부러질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어떤 구조가 제일 안정적일지를 알려면은 이제 원자핵이 물 분자들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구하기 위해서 식 5.35처럼 이제 에너지를 원자의 위치인 RI로 미분하게 되는데요. 물이 원자를 미는 힘은 이제 식 5.36처럼 세 가지의 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항은 원자가 움직일 때 물 분자와 부딪히면서 변하는 힘을 나타내고, 두 번째 힘은 두 번째 항은 전자 밀도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힘은 물 분자가 원자핵을 직접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수식들이 이제 복잡한 실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냥 간단히 살펴보자면 일단 이 A의 3차원 지도를 보면은 파란색, 붉은색 덩어리들 사이에 있는 이 분자가 이제 타겟 물질인 MIMM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색 덩어리가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제 G가 5를 초과하는 그런 고밀도로 모여 있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이제 파란색 덩어리들이 이제 MIMM 플러스 안의 질소 원자가 위치할 그런 분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원 그래프로 변환한 것이 이제 B의 그래프인데요. 요 첫 번째 이게 솟아오른 피크가 중심으로부터 CL-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크를 적분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면적이 배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그 계산 결과가 7.4개였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시뮬레이터로 계산해 본 결과 7.5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슈퍼컴퓨터급의 그런 정밀한 구조를 이제 효율적인 그런 수식 하나만으로 재현해냈음을 증명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 파트에서는 이제 앞서 배운 3D RISM KH 이론을 이제 단백질의 MD 시뮬레이션과 결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이제 분자 동력학은 이제 보통 1펨토초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매 스텝마다 3D RISM 적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멀티타임 스텝이라고 해서 MTS, MD라고 하는데 이제 단백질 내부에
좀 빠른 부분은 이제 빨리 지나가는 부분은 그대로 1펜토초마다 계산을 하지만 단백질 바깥쪽 용매 쪽의 그런 느린 부분들은 더 긴 간격으로 3D RISM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지만 에너지가 일정한 환경에서는 이 방식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도를 통제하는 OIN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전체 운동을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 회전 운동이나 뭐 진동 운동 이런 걸로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갠 그 각각의 그룹에 이제 온도 조절기를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간 간격을 이제 처음에는 1펜토초였는데 무려 수십 피코초 단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모델에서 단백질은 물 분자들이랑 일일이 부딪히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3D RISM KH로 미리 개선해둔 그 PMF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평균을 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분자 동력학으로는 수백 나노초를 돌려도 관찰하기 힘들었던 그런 희귀한 현상들을 압도적으로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하나가 여전히 남게 되는데요. 이제 단백질이 움직이는 매 펜토초마다 이제 3D RISM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면은 여전히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복잡한 3D RISM 계산은 가끔씩만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은 이제 힘을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으시겠지만 이제 단백질이 수많은 물 분자와 일일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이제 PMF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은 SFCE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컴퓨터가 최근 20번 동안 단백질이 지나온 위치 R과 그리고 그때 동안 받았던 힘 F를 기억해 두고 그리고 단백질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과거에 A부터 B까지 이동했다고 하면 그 A와 B 딱 중간쯤이다 하면은 그 받는 힘도 A와 B의 중간쯤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식이 5.38이고 그리고 식 5.39로 오차를 줄이고 그리고 5.40처럼 가중치의 합을 1로 맞춰서 물리법칙이 깨지지 않도록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좀 꼬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제 단순히 지나온 위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한 차원 더 진화한 그런 알고리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ASFE와 GSFE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이제 단백질 전체를 좀 뭉뚱그려서 예측하는 대신에 이제 AI처럼 원자 하나하나의 힘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3D RISM 계산을 이제 수십 피코초 단위로 듬성듬성 건너뛰어도 아무런 에러가 없이 시뮬레이션이 잘 굴러가면서 이제 무려 100배에서 500배의 속도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제 OIN과 ASFE, GSFE 그런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5.4.3장에서는 이제 알라닌 다이펩타이드라는 분자를 물속에 넣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크기가 좀 조그맣지만 구조가 쉽게 바뀌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피규어 5.13의 A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쓰던 그런 방식들은 시간 간격을 조금만 늘려도 정확한 결과를 에서 벗어납니다. 정확한 결과라는 게 이 파란색 실선을 의미하는데 이제 쉽게 금세금세 변하면서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B에서 OIN과 ASFE를 결합한 알고리즘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제 파란색 실선과 완벽하게 겹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이제 32 피코초까지 이제 무리하게 억지로 늘려야지 겨우 1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5장에서는 이제 생체 분자를 떠나서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는 장치에 쓰이는 그런 나노포러스 전극 시스템을 다룹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탄소 전극에 구멍을 많이 뚫어서 이제 표면적을 넓힌다고 하면은 이제
캐패시턴스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평평한 전극보다 무려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이제 캐패시턴스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노 사이즈의 포어에서는 이제 전기 이중층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EDL이 서로 이제 겹쳐지면서 왜곡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나노 포어 안을 단순히 이렇게 말려 있는 평면이라고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D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기에 이제 도입한 것이 바로 레플리카 RISM KHVM, 이제 줄여서 레플리카 RISM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는데요. 먼저 이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탄소 전극의 나노포들을 이제 얼어 있는 상태다 해서 컨치드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제 그 안에 흐르는 전해질 용액을 이제 어닐드 플루이드라고 취급을 해서 적분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이제 5.6장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어, 용액의 이제 자유 프리 에너지를 구하려면 식 5.44처럼 분배 함수 Z에 ln을 씌워서 값을 평균을 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노포어 형태가 엄청 다양할 거 아니에요. 수십억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구조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로그 함수를 씌워서 통계적인 그런 평균을 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기보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물리학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스핀 글래스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레플리카 트릭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계산하기 힘든 그런 LNZ를 미분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시스템 안에 전해질 용액을 똑같이 S번을 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제한다는 게 즉 레플리카의 그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제 복제된 용액들끼리는 서로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령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된 가상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5.45처럼 이제 이 복제본의 개수를 0으로 보내버리는 극한을 취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평균이 깔끔하게 풀리면서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전해질의 3차원 확률 분포와 그리고 에너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레플리카 RISM 방정식이고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방정식 덕분에 이제 수십억 개의 무작위한 그런 나노포어 모형들을 이제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식 한 번으로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나노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은 이제 기존의 거시적인 모델로 설명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분자의 궤적들을 일일이 추적을 해서 계산하는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서 3D RISMKH 이론을 도입했고 그리고 특히 프리에너지의 그 닫힌 수식 덕분에 아날리티컬한 그런 미분이 가능해져서 이제 용액 내의 화학 반응이나 그런 연력학적인 특성들을 이제 구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백질 이 3D RISM 이 미리 계산해둔 그 PMF 위를 부드럽게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부위별로 통제하는 그런 OIM과 그리고 빈 시간을 예측해서 채워 넣었던 그 GSFE와 ASFE를 적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시간 간격을 이제 수십 피코초까지로 늘려냈고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 100배에서 500배에서 100배에서 500배까지 빠른 속도를 이제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멀티 스케일 모델링은 이제 가장 미시적인 현상부터 단백질의 거대한 움직임까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최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